소방서 구조대 팀장이라는 직업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의미합니다. 화재 현장이든 교통사고든 재난 상황이든 언제든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죠. 14해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늘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8살 된 딸 하나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가족을 위한 시간보다 임무가 늘 우선이었으니까요. 아빠, 오늘은 늦게 와. 출근할 때마다 하나가 묻습니다. 아이의 눈빛에 담긴 기대와 아쉬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제 직업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내 지연이가 있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업주부로 하나를 잘 돌봐주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랑 같이 저녁 먹자.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출동이 없어 일찍 퇴근할 수 있었죠. 집에 도착하니 하나가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진짜 일찍 왔다. 오늘 놀이 약속 지킬 수 있어? 하나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자주 느끼는 건데 아내의 말투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건조해지고 무심해진 듯한 느낌이랄까요. 응, 오늘은 출동이 없어서 내일도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이요? 아, 내일은 제 스터디 모임 있는 날인데. 지연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스터디 모임? 응, 목요일마다 하는 북카페 모임. 전에 말했잖아요. 사실 기억나지 않았어요. 불규칙한 근무 때문에 가정사에 소홀했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 그래. 미안해. 잊고 있었네. 그럼 하나는 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8시쯤 데려다 주고 11시쯤 데려올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도 자기 시간이 필요하겠죠. 늘 집안일과 육아로 희생해 왔으니까요. 그렇게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비교적 일찍 퇴근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벌써 외할머니 댁에 가 있었고 지연이는 화장을 하고 있었죠. 스터디 모임인데 화장을 꼼꼼히 하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뭐 가끔은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도 있죠. 자신감도 필요하니까요. 지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짙지 않은 화장이었지만 분명 평소와는 달랐어요. 그리고 평소에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북카페 모임에 그렇게 차려입고 가? 그냥 기분 전환 삼아요. 늘 트레이닝복만 입으니까 가끔은 여자답게 꾸미고 싶기도 하네요.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 희생하는 아내가 자기 시간을 갖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집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어 현관문 소리가 들렸고 지연이가 들어오는 소리에 잠시 깼지만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목요일 지연이는 북카페 스터디 모임에 간다며 외출했고 하나는 외할머니 댁에 맡겨졌어요. 저는 그 시간을 그냥 혼자 보내거나 가끔 동료들과 저녁을 먹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아빠, 우리 엄마 매주 언니랑 파티 간대. 반짝이 옷 입었었어. 나도 커서 파티 갈래. 하나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카페 스터디 모임이 아니라 파티? 그것도 반짝이 옷을 입고? 믿기지 않았지만 의심이 생겼습니다. 파티?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응, 엄마 핸드폰에서 봤어. 엄마가 오늘 파티 끝나고 늦게 갈게라고 보냈어. 8살 딸의 순진한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북카페 스터디 모임이라던 목요일 밤, 파티라니, 그것도 반짝이 옷을 입고 간다니. 지연이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지연이가 외출했을 때 세탁실로 가 옷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짝이는 원피스와 클러치백을 발견했어요. 북카페에 갈 때 입을 법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의심이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의심은 하루가 지날수록 커져갔습니다. 아내의 일상에 갑자기 생겨난 목요일의 공백, 딸의 순진한 말, 한마디, 그리고 옷장 속에 숨겨둔 반짝이 원피스. 모든 것이 수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연이의 친구 민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이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민지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어. 네, 오랜만이에요, 현수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혹시 지연이가 다니는 북카페 스터디 모임에 대해 아는 게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북카페 스터디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목요일마다 간다는데. 목요일이요? 아, 민지는 다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말하기를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뭐 하는 거 있어? 솔직하게 말해줘. 저기, 현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지연 언니가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뭐, 최근에 우리 남편이 말하길 지연 언니를 한국가 나이트클럽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나이트클럽이라니? 제 아내가, 아이 엄마인 그 지연이가 나이트클럽? 확실해? 혹시 다른 사람을 본 거 아니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확실하게 지연 언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14의 결혼 생활, 8살 된 딸.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지연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어요. 분명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늘 집에만 있던 지연이가 최근 들어 피부 관리실도 다니고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새 옷도 사 입었어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가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였을까요? 다음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같이 북카페 스터디 모임에 간다며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눈여겨보니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짙었고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머리를 살짝 말아 올리고 귀걸이도 새로 한 것 같았어요. 오늘도 북카페가? 그 모임이 그렇게 재미있어? 응, 매주 하는 모임이잖아요. 다양한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지연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이미 익숙해진 거짓말이었을까요? 마치 연습한 대사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어디 가는지 알려줄 수 있어? 오늘 일이 일찍 끝나면 데리러 갈게. 순간 지연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끝나면 택시 타고 올게요. 늦을 수도 있고. 어디 가는 건데 그래. 장소만 알려줘. 그 정도는 말해줄 수 있잖아. 그냥 강남 쪽 카페예요. 정확한 주소는 나중에 문자로 보낼게요. 지연이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민지가 말한 그 나이트클럽으로 직접 가보기로 말이죠. 7시쯤 하나를 장모님 댁에 맡기고 한국가 나이트클럽이 있는 강남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제가 평소 가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어요. 차를 좀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클럽 앞에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는 걸까? 혹시 지연이가 없다면? 아니, 있다면? 진실이 두려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장료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에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연이를 발견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낯선 남자와 함께요. 그 남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이 지연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말로만 듣던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들을 당장 쳐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 같았어요.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1시간 정도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연이와 그 남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귓속말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클럽을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클럽을 나온 지연이와 남자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저도 재빨리 차를 몰아 그들을 뒤쫓았어요. 택시는 강남의 한 모텔 앞에 섰어요.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그 모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현수야, 하나가 자고 있는데 언제 데리러 올 거니? 너무 늦으면 깨울까봐 걱정이구나. 아, 장모님. 죄송합니다. 일이 좀 생겨서요. 혹시 오늘 하나 거기서 재워도 될까요? 그래, 괜찮아. 근데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더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기 싫었어요. 텅 빈 집에 홀로 돌아가 이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그날 밤은 차 안에서 지새웠습니다. 새벽 4시쯤 지연이와 그 남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남자는 택시를 타고 떠났고 지연이는 다른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장모님 댁으로 직접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휴가를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소방서장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는데도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며 제 사표를 수리해 주셨죠. 팀장님, 갑작스럽게 그만두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동료의 질문에 저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14해 동안 일했던 직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연이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여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가 가입한 한 카페에 채팅방이 있었습니다. 모교랜드라는 이름의 단톡방이었어요. 거기에는 유부녀들이 모여 나이트클럽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9시 전 도착 필수. 오늘 블랙보이 나온대. 오빠랑 지난주에 만났는데 완전 설렜어. 언니 개인 후기 좀 공유해줘. 어제 나이트 분위기 어땠어? 메시지들을 읽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단톡방에 공유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사후 피임약 사진, 2차 장소 명단, 부킹 남성 리스트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남자의 정보도 찾았습니다. 김범수, 46살, 나이트클럽 단골이며 유부녀 전문 부킹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그와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벌써 석 달째.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도 제 마음속 한편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결정적인 증거가 더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오해는 아닐까? 그래서 나이트클럽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형사라고 속이고 클럽 CCTV 확인을 요청했지요. 이 여성이 언제부터 이곳에 출입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연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아이스킨이요. 거의 석 달 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오던 손님입니다. 아이스킨이요? 네, 손님들끼리 부르는 별명이에요. 차갑고 도도한 이미지라 그렇게 부른다더군요.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정 파트너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스킨이라니. 그렇게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 지연이는 목요일 밤마다 아이스킨으로 변신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중생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클럽 CCTV도 확인했습니다. 지연이가 매주 목요일 8시 30분쯤 클럽에 들어와 김범수라는 남자와 만나는 모습, 그리고 대략 11시쯤 함께 나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김범수라는 남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었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있었고 화려한 생활을 과시하는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았더군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가짜 럭셔리였고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나이트클럽을 전전하는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과거 이력이었습니다. 2건의 상간소송 전가가 있었던 겁니다. 2번 다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고소당했고 위자료를 물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는 유부녀를 노리는 전문 바람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그의 새로운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였죠. 충격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와 계획이 준비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고 법적 절차도 확인했습니다. 남은 건 지연이와의 대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밤 평소와 같이 지연이는 북카페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뒤를 밟아 나이트클럽으로 향했고 예상대로 그곳에서 범수를 만나는 지연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점점 더 친밀한 행동을 주고받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클럽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곧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곳이었지만 역시나 모텔이었죠. 지금까지 정해진 코스처럼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텔에 들어간 후 저는 모텔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마지못해 CCTV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연이와 범수가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방 번호까지 모든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나이트클럽 출입 기록, 모텔 입장 기록, 단톡방 대화 내용, 그리고 모텔 CCTV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을 모아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의 자료를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의 양육권을 위한 자료였습니다. 지연이가 매주 목요일 밤마다 딸을 장모님 댁에 맡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기록,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설명 등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책임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준비도 마쳤습니다.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생활비를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이혼 후 하나와 둘이서 살아갈 집도 알아보았고 새로운 직장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만큼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이와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계획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만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폭발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온 날, 저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화를 나눴고 평소처럼 지연이가 말하는 북카페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이제는 너무 뻔히 보였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다시 만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고 변호사는 모든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범수의 경우 이미 2건의 상간소송 전과가 있어 법원에서도 더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습범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남은 건 지연이와의 대면뿐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학교에 있는 동안 집에서 지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지연이는 평소처럼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지연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지연아. 할 얘기가 있어.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는지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긴장한 듯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래요? 무섭게 왜 이래요? 지연아, 우리 14해 함께 살았지?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요즘 목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알아. 진실을 말해줄래? 한마디가 떨어지자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연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북카페 모임 간다고 했잖아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요? 북카페? 한국가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우리 딸에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거짓말하니? 지연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나이트클럽 출입 기록, 모텔 CCTV 영상, 내 단톡방 대화 내용, 그리고 김범수라는 남자와의 관계까지 다 알고 있어. 더는 숨길 필요 없어. 지연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따라다녔어요? 내 사생활을 감시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왜 그랬어?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
우리 가정, 우리 딸은 생각하지 않았니? 지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솔직한 말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여자였어요. 당신은 나를 그냥 엄마로만 봤어요. 우리 사이의 로맨스는 언제 사라졌는지 기억나요? 당신은 일에만 매달렸고 나는 그냥 하나를 돌보는 엄마로만 존재했어요. 나도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그럼 대화를 했어야지. 다른 남자를 찾아간 건 해결책이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말했어요. 수없이 말했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피곤하다, 일이 바쁘다. 항상 같은 말뿐이었어요. 당신에겐 직장이 최우선이었잖아요. 확실히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 대화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를 정당한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내 잘못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동안 우리 딸을 장모님 댁에 맡겨두고 모텔로 가서 밤을 보내는 행동이 정당화될 순 없어. 그건 엄마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거야. 지연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듯 했습니다. 다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관계는, 하나는 어떻게 해? 이혼하자. 그리고 하나의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너와 함께 살게 할 수 없어. 안 돼요. 하나는 내 딸이에요. 내가 낳고 키운 딸이라고요. 양육권은 절대 못 줘요. 딸을 위해 참았지만 너는 나를 아버지로도 무시했어.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니는 동안 하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엄마는 왜 나를 두고 다른 데 가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리고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있어. 8살이지만 아이는 다 알아. 너무 철이 일찍 든 것 같아. 지연이는 더욱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가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배신은 단순한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수개월 동안 이어진 계획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용서하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리고 김범수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할 거고. 상간소송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범수 오빠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끝내요. 범수 오빠?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 사람 이미 2건의 상간소송 전가가 있어. 유부녀만 노리는 전문 바람꾼이라고. 너는 그의 타겟이었을 뿐이야. 지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이용당했는지를 말이죠.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라 계산된 접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합의 이혼을 하고 하나의 양육권을 내게 넘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최소한 체면은 지킬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될 테고. 결국 지연이는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보다 법정에서 싸워보겠다는 의지였죠. 저는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법정에서의 승리는 거의 확실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지연이의 변호사도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의 잔해만 남았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에서 지연이를 마주했습니다. 한동안 따로 지내고 있었기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예뻤지만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아이스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정현수 씨는 아내 강지연 씨의 지속적인 불륜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강지연 씨는 김범수라는 남성과 수개월 동안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변호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지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드러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CCTV, 모텔 출입 기록, 단톡방 대화 내용, 그리고 지연이가 딸 하나를 장모님 댁에 맡기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증언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지만 나기는 뜨거웠습니다. 김범수에 대한 상간소송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범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지만 알고 보니 다른 유부녀와의 관계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문 바람꾼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번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하나의 양육권은 제게 주어졌습니다. 지연이에게는 한 달에 2번의 면접 교섭권만 허락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공정했습니다. 김범수에 대한 상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범수에게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었는데 그 이유는 범수의 상간소송 전과가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반복적인 불륜 행위를 통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행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게라도 실현되었습니다. 지연이는 판결 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녀를 방치한 행위를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연이의 행동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주변 엄마들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하나의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지연이는 더 이상 학교에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존재도 무너졌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잠적한 것이죠. 간혹 하나와 만날 때만 서울에 올라왔다가 곧바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김범수의 상황도 심각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그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로 그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이트클럽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던 대가였습니다. 그들의 몰락이 저에게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하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와 둘이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고 싶었습니다. 소방서 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잠시 휴직했던 기간 동안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었고 복귀하자 모두 반겨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도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진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이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말할 순 있어. 하지만 그 외로움이 가정을 부쉈다면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된다.